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과학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을 보고 있는 학교가 가장 먼저 보는 데가 연대,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면 직후에 보는 게 경희대 첫 주. 근데 경희대는 이제 의학계열만 과학논술을 봅니다. 다음 주가 경북대. 경북대도 사실은 두 그룹 있어요. AAT1이라고 하는 게 있고 2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일반학과고 2가 이제 의대, 치대, 의대, 수의대, 치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이제 아주대 이렇게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세대 과학논술을 준비하면 다른 학교 과학논술을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되느냐?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학논술이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진행되지만 학교별로 유형이 너무 달라요. 심지어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경희대 의대는 물리, 화학, 생물 셋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봅니다. 선택해라. 학생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범위는 1부터 2까지 다 나와요. 근데 경북대 AAT1은 물화생 원 수준의 과목이 통합돼서 나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경북대 공대는 관심이 없으실 테니까 얘는 뭐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얘는 또 어떻게 나오냐? 얘는 그냥 생명과학만 1, 2가 섞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주대도 과학논술이라고는 하지만 과목 선택권 없이 생명과학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김영찬 선생님 수업을 하실 때, 그러면 설명회 하실 때, 그 과학논술이 2007년부터 시작돼 가지고 어떻게 변했다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 중간 과정, 한 2013학년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됐던 과학논술들이 대부분 과목을 선택하게 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유형이 비슷해진 거고, 그 이전에는 학교별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진짜. 이게 과학논술이라고 통일된 시험은 없다. 다만 뭐가 확실하냐면, 학교별로 자신의 색깔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 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학교가 연대대. 근데 이야기는 아까도 이제 흐름으로 보면, 이때 07년 시작해가지고 2013학년도 요때 이제 큰 변화가 있고, 그다음에 2024학년도에 끝이 나고 이렇게 다시 생겼는데, 사실 요 시즌에 요 시기에 왜 그러면 통합형으로 보다가 되게 시도가 좋았고 문제도 되게 좋았고, 지금 현재 이번에 출제된 문제랑 비슷한 건 오히려 이 시기의 문제들이거든요. 이 시기에서 요 시기로 넘어갈 때 왜 과목을 나눴냐? 이유는 되게 단순했어요. 요때 요 이전까지 수능 과학 선택 과목이 학생들이 4과목을 시험 쳤습니다. 4과목 치다가 3과목 치다가 2과목으로 바뀐 해예요. 2013학년도부터 학생들이 과탐을 2과목만 선택을 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니까 애들이 다른 과목이 종합적으로 무언가 논술을 본다는 게 엄청난 사교육 부담으로 다가오게 된 거고, 그러면서 그러면 잘하는 거 한 과목씩만 선택해서 봐, 이렇게 편한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사실 2018학년도부터 과학논술이 사라집니다. 고대는 논술 자체를 폐지했고요. 제가 그래서 연대보다 고대를 싫어해요. 연대가 고대보다 좋은 학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학논술을 계속 봤으니까요. 자, 그럼 2018학년도에 고대가 그 논술을 폐기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성대, 중앙대에서 과학논술을 쭉 보던 학교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없앱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 선택 과목이 셋 중에 하나인데 2018년, 2019년, 202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과탐 선택자들의 수 중에 지구과학 선택자들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누구나 다 지원을 선택하는 시기가 된 거죠. 이때 이제 지구과학 선생님들의 몸값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뜹니다. 그리고 하여튼 요 시절에 그런 변화 때문에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폭주하는 거죠. 왜 물화생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하게 하느냐? 우리는 지구를 더 잘하는데. 근데 요거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자체를 가르치는 나라가 대한민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천체, 대기, 해양 다 따로 가르치는데, 이걸 묶어서 지구과학이라는 학문으로 가르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 일본하고 대한민국밖에 없는데, 일본이야 그 나라 자체가 난리도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가르친다고 이제 하는 거고요. 저희도 이제 그걸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관련 학과들 보시면 조금 전에 이름 들으셨겠지만 이게 돈이 잘 안 되는 학과들이죠. 그래서 대학들이 그런 학과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교수님들을 데리고 계신 학교가 별로 없어요. 실제로 지구공학 논술을 끝까지 이제 출제했던 학교는 연대고, 그게 가능한 학교를 꼽으라고 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학교들은 그걸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낼 수가 없는데 학생들은 왜 안 내냐 항의를 하니까 대학들이 판단하는 거죠. 귀찮다, 하지 말자. 그러면서 저의 인생의 암흑기도 시작됐습니다. 하여간 이런 식으로 쭉 변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2024년도에 이제 연대가 이제 끝을 냈고요. 이 이야기를 드린 건, 하지만 연세대는 여기서부터 요 마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요 시기까지 여전히 얘들 스타일을 잘 유지하고 있구나. 오늘 이제 그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드리려고 미리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봤습니다. 예. 벤처회사 다니던 저를 망해가는 벤처회사에서 구출해준 초합논술학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07년도에 여기서부터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치동과 목동에서 수업을 시작했고, 좀 하다가 이제 자연계 선생님들만 따로 떨어져 나와서 대치동에서 프린티피아 논술학원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제가 강남대성 여기 입사를 하게 되고요. 되게 좋더라고요. 저녁에만 일하다가 아침부터 수업을 하니까. 네, 하여튼 즐겁게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재종반에서 담임 역할도 하고 수업도 하고 이렇게 쭉 진행을 했죠. 대치동보다는 오히려 강남역하고 교대역 쪽에서 수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대도 두각이라고 해서 이제 나왔으니까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빠져 있는데 제가 요 시기에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뭘 하게 됐냐면, 강남대성 국어 수능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이제 과학 지문을 국어 지문을 출제해서 쏠쏠하게 이제 벌었던 것 같습니다. 강케이에 제 문제가 많이 실려 있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제 국어 지문을 하게 됐다. 어쨌거나 꽤 오랜 시간 동안, 저 시간 동안 뭐 연대부터 시작해서 모든 학교들의 과학논술의 변천사를 몸으로 겪고, 그 매해마다 거기에 대한 모의 문제를 혹은 대비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내면서 버틴 사람이다. 뭐 이런 자기 자랑을 살짝 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 이제 논술 문제 분석은 아까 이명철 선생님이 워낙 잘해 주셔가지고 그냥 확인만 하고 갈게요. 변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 설명회를 어떤 관점에서 이제 준비를 했냐면, 연대 논술은 부활한 거냐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거냐,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건 옛날에 하던 걸 다시 하는 거고, 새로 만들었다는 건 완전히 다른 거다. 예전이랑 다른 거다.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변한 것도 있고 안 변한 것도 있고,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도 거기에 맞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변화에 대해서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온거지 쓰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저 자료집으로 보시면 몇 페이지를 보시면 되냐면 5페이지 보세요. 4페이지에 뭐라고 해놨냐면 온거지 쓰기로 바뀌었는데, 핵심은 뭐냐? 온거지 작성법을 몰라서 대학을 떨어지진 않는다. 온거지 작성법 사실 세대가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9학번이긴 한데 80년대 초등학교를 다녔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독후감 엄청 썼던 것 같아요. 방학 숙제로 글짓기도 많이 했어야 됐고, 빨간색 온거지에다가 글씨 쓰는 연습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녀분들 그런 방학 숙제 하는 거 보셨어요? 당연히 온거지에 글쓰기를 한다고 하면 학부모 애들도 그렇지만 학부모님들도 야, 우리 애가 이과인데 이런 거 잘할까? 애들이 온거지 항법을 알까? 그 시절 어머님들이 이게 뭐 돼지꼬리 붙여가면서 막 이렇게 했던 거 표 막 기억날 텐데, 기호 기억날 때 얘들이 이런 걸 배웠나?
실제로 다 배웠을 거고요. 그리고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감점담에서 대학에 떨어지진 않는다. 뭐가 핵심이냐? 사실 300자 문제랑 500자 문제 두 개가 나왔는데 합쳐서 보면 어쨌거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한 30분 정도를 과학논술에 배정을 해준 것 같은데 800자 이상 글쓰기를 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800자 이상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두 문제를 400자, 400자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맥스 1000자 이상 절대로 시험 문제를 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300자에서 500자라고 하면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걸 이제 5페이지에 적어드렸는데 5문장 여기서 뭔가 꾸미고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적을 수도 있느냐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고지 글쓰기를 하게 되면 어디가 감점 포인트가 제일 크냐면 보통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여유는 줘요. 그거보다 못 채워도 감점이 심하고 그거보다 오버돼도 감점이 심합니다. 그러니까 원고지가 400자까지 칸이 있다고 해서 350자를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감점이 좀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글자 수를 맞추는 연습을 하긴 해야 되는데 300자를 혹은 500자를 맞추는 건 내가 어떤 문장을 얼마나 이야기하면 그게 몇 글자인지 확인하는 거는 혼자서 충분히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집에 컴퓨터 있으면 그 한글과 컴퓨터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MS 워드를 이긴 한국에선 유일하게 이긴 한글과 컴퓨터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그죠? 여기에 페이지를 원고지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타이핑을 하면 칸 안에 한 글자씩 들어가요. 그리고 알파벳도 어떻게든 들어가는지 자기가 알아서 다 넣어줘요. 그러니까 그거 몇 번만 해보면 사실은 충분히 감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원고지 사용법 때문에 무언가 학생들이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다음에 이제 범위가 줄었어요. 범위가 줄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6페이지 보시면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모집 요강에 단서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범위 밑에. 그 단서 조항이 뭐냐? 2015 개정 교육과정 내의 타 교과의 보통 교과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고3들이 보는 이번 수능까지가 이제 그 2015 교과 과정이잖아요. 얘들이 배운 국어, 문학, 뭐 사회 과목의 교과서들 다 쓸 수 있다 이런. 이 단서가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연대는 학생들이 굉장히 통합적인 사고를 하거나 과학 교과서에만 매몰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현실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문제를 냈던 그런 색깔이 유지되고 있겠다, 유지되겠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질문의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아까도 설명 들으신 것 같은데 계산해서 답이 얼마냐? 정확한 답을 내라가 예전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네 생각이 뭔데?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포인트가 질문은 똑같아요. 보시면 예전에도 논하시오라고 물었어요. 논하시오. 그럼 뭔가 논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답이 얼마예요? 라고 얘기하면 돼요. 정답이 있던 문제. 지금 이번에 나온 문제는 기술해라. 설명해봐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요거는 사실 저도 이제 그 예시 문제 나오기 전에 이게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몰랐지만 예시 문제 보자마자 얘들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과학논술 시장이 없어지고 나서도 뭐 이렇게 그 활동 우수형 면접이나 아니면 고대 궤적 그 면접 수업은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애들 2024학년도에서 25학년도 넘어갈 때 연대가 그 구술 면접 문제가 바뀌어요. 그 이전의 구술 면접 문제는 논술 문제를 여러 개 섞어놔서 조금 더 축약해서 줄여놓은.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때도 답이 뭔데를 물어봤어요. 답이 뭔데? 답을 설명하라는 형태의 질문이었다가 그 과학적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이었다가 2025학년 또 유형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이번 시험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바뀌었었다는 거죠. 이 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문제 자체는 여기 2025학년도 실제 기출된 면접 구술이고요. 이 문제 보면 과학적 방법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칼 포퍼의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가 제시문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그냥
물화생지 질문하던 게 이상한 질문으로 바뀐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논술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변한 건 변한 거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를 알려면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정확한 독해 능력, 문제가 어렵다. 이게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딱 쉽게 표현하면 연대는 원래 문제가 좀 어려워요.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언제나 하나 더 이야기해야 의미 있는 정답이 될 수 있어요 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 그동안 애들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봤겠어요. 애들 가르치면서 시험 치고 온 애들한테 야, 문제 어땠냐 쉬웠냐 어땠냐 잘 썼대요. 얘기 들어보면 야 근데 그거 빠졌을걸? 아 그렇네요. 이런 이야기도 너무 많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 난해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제시문이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어떤 내용들을 그 연결해서 사고하고 그 정확하게 찾아내가지고 아 이것까지 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언제나 잘 숨겨놔요. 예를 들어보면 이런 속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는데 장마철에 천둥번개가 많이 치면 그의 농사는 풍년이다 라는 조선시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속담이 있었대요. 있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게 사실 과학적으로 되게 매우 타당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것과 관련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연대에서. 질소와 관련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건 교과서에 있던 얘기입니다. 질소 순환 과정에서 뭐 콩 뭐 이렇게 막 생물학적으로 어쩐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를 만드는데 하버보시법이라고 하는 노벨상 받은 이야기 쭉 하면서 질소 비료가 생산이 돼서 질소는 공기 중에 있는데 식물들이 잘 못 쓰니까 비료 만들어서 살기 좋아졌어 뭐 이렇게 하고 폐기물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세 덩어리로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어요. 질문의 포인트가 뭐냐면 질소가 원래 반응을 잘 안 해서 그래서 과자에도 같이 넣고 하는 거거든요. 과자 사면 잔뜩 들어있는 질소를 경험하시잖아요. 다른 애들이랑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그게 쓰는 건데 야, 반응을 잘하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겠니를 생물학적인 관점과 환경적인 측면에서 얘기해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애들이 제시문에 보면 이제 나와 있는 거 잘 써가지고 생물학적으로 질소 때문에 생물량이 늘어나겠죠. 질소 때문에 생물들이 더 잘 살게 될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흔히 생각할 수 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것만 쓰는 거예요 애들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결국 인공적으로 비료가 늘어나는 거니까 좋은 얘기도 있지만 인공적으로 비료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질소가 반응을 잘하면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할 텐데 그거 교과서에서 다 배운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질소 산화물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산성비 얘기도 해야 되고 그다음 오존이 증가 지표면의 오존이 증가하면서 광학 스모그가 난다는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왜냐면 그때 당시에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니까. 지금 학생들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교과 과정에 있던 얘기를 끌어와 가지고 그건 제시문에 없어도 찾아서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가 배운 내용 아니냐.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당시에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애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찾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냥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 말고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배운 교과서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이게 어떻게 다른 자연현상과 연결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융합적 사고와 실생활 적용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냐면 연대 문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참 돌려서 하고 있는 거긴 한데 황당하죠. 다른 과목의 교과서를 활용한다. 다른 과목 교과서를 활용하는 사례가 여기 보시면 그 10페이지 그림 보이세요? 그림? 10페이지 첫 번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그림 보시면 첫 번째 그림은 대충 치타가 임팔라 쫓아가는 그림이고요. 두 번째 그림은 잘 안 보이실 텐데 만화로 그려놓은 건데 수컷이 반딧불 암컷 꼬시는 그림이에요. 반짝반짝하면서. 요거 두 개 그려놓고 뭐 이런저런 제시문 놓고 마지막에 뭐가 나왔냐면 박두진 씨의 수필이 나옵니다.
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절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거 연결해서 설명하래요. 연결해서 설명하래요. 부모님들이 보셔도 이게 뭐지? 이게 생물 문제예요. 생물 논술 문제였어요. 애들이 보기에 이걸 잘할 수 있었을 거라고는 애들한테 충격적이죠. 이게 뭐야? 사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이건 생물이 뭔데? 잘 살아남아서 번식을 하면 된다. 생존과 번식 딱 두 가지 이미지를 보여준 거거든요. 생존에 대한 이야기, 번식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생존을 한다는 거는 물질에 살아남아 있는 거니까 누군가는 죽을 거 아니냐? 그럼 순환하는 거다. 물질을 순환할 거 아니냐? 근데 번식을 하면 내 DNA 계속 남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그 박두진지에 있는 수필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서 서술을 하도록 한 문제예요. 문제가 수준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뭐 그 다음 해에는 단지 신치호 선생의 글을 가지고 역사적 아와 비아가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그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시험 문제로 바이러스를 딱 보여주고 바이러스 얘기를 딱 하고 바이러스는 역사적 아닐까 아닐까? 네 생각은 어때? 그런 질문들을 했던 학교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진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무언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네가 알고 있는 것들과 지금 현실과 잘 연결할 수 있어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도 다른 학교와 다르게 실생활, 즉 산업 현장이나 현실 혹은 교수님들이 쓰는 언어를 그대로 씁니다. 제시문에. 예를 들어 그냥 사실 다른 학교라면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이 있어 이렇게 설명할 거를 수증기 계질법이라는 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단어죠. 하지만 그 밑에 반응식 보면 그냥 화학 반응이거든. 그러니까 묘하게 애들한테 그 글 자체를 읽게 만드는데도 거부감을 줘요. 자기가 모른다는 공포가 생길 수 있게. 본질은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연대는 항상 자연현상이라는 게 있어. 자연현상이라는 게 있어. 그 다음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실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연결하는 게 자연 과학일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 교과서에서 배운 개념으로 여기에 혹은 얘가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를 물어요. 다음으로 연대는 그래서 이런 거 누가 하는데? 니들이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들어오면 니들이 우리 연대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훌륭한 과학자 돼야 될 거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 그걸 하는 너는 어떤 관점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질문해요. 넌 과학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 과학이 뭔지 아느냐? 혹은 그러면 넌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너 같으면 어떻게 할 건데? 라는 걸 물어요. 사실은 정답이 얼추 정해져 있긴 합니다. 아까 예시 문제에서 보셨겠지만 물의 새 시대 이거 2023년도 글이라고 하는 책이라고 하는데 저도 봤을 리가 없는 글이죠. 하지만 세 번째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공존해야겠죠. 그 정도를 애들이 모르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틀이 잡혀 있긴 하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어떤 태도, 자세, 과학자의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익혀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에서 아주 조금씩 아주 작은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종합해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다라고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알려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수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정리하면 연대는 제가 한 20년이 약간 안 되게 한 19년 동안 애들 가르치면서 연대 문제 보는 것만큼 재밌는 일이 없어요. 2010년 정도에 사라진 서울대 정시 과학논술 다음으로 연대 과학논술 문제가 언제나 가슴 뛰게 해주는 문제, 그냥 뻔한 걸 가르치지 않아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다시 또 애들과 그걸 소재로 애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돼서 전 너무 신이 나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거나 시험을 쳐서 내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당연히 글을 많이 써와야 됩니다.
많이 써봐야 되고, 글을 한정된 시간을 활용하는 건데 글을 얼마나 많이 써봐야 되냐. 적어도 수업 시간에 한 번씩 쓰는 거는 하고, 그리고 수업이 다 듣고 나면 시간 얼마 걸린다고, 수업 들은 내용을 다시 답안지 옮겨 쓰는 것 정도는 해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쓴 것도 첨삭을 해줄 겁니다. 저한테 보내주면. 그러니까 결국 글을 쓰고 첨삭을 받고 대충 이렇게 써야 하는구나가 익혀지는 것이 연습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가 이제 그럼 연대 스타일에 맞는 그만큼의 많은 주제나 과학적 사실들 혹은 현상들을 잘 만들어진 문제로 보는 훈련을 하는 게 좋겠죠. 이게 이제 저는 컨텐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런 말씀 드리기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요. 시간과 비용 문제를 떠나서 사실 연대 시험 볼 때까지 꽤 많은 조수가 있는데 10회 특강 10번 컨텐츠 만들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일단 그게 포인트라고 봐요. 논제를 얼마나 많이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연대 스타일로 잘 가공해서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고, 저나 영철 쌤이나 사실 이렇게 뭐 하자 10회 정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해서 쭉 만든 거는 뭐냐면 그동안 쌓여있는 게 있으니까 연대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연대 좋아하는 소재가 뭔데? 뻔히 아는데 통합과학에 있는 거 이렇게 연결하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뭐 뻔합니다. 애들이 오면 글을 쓰게 시킵니다. 문제를 보고 글을 씁니다. 걷어서 나중에 첨삭해서 다음 주에 돌려주겠죠. 애들이 쓴 글 자체, 첫 번째 글 자체가 적어도 초반에는 의미가 별로 없겠죠. 대부분 뜯어 고쳐야 할 테니까. 혹은 잘 쓴 친구들은 이제 금방금방 티가 나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내가 무엇을 더 알아두어야 하는구나. 읽기 자료 보고 그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준비할 수 있고, 결국에 저는 이 다양한 자연현상 혹은 그 연대가 추구하는 어떤 현실적인 측면과 관련된 그 이슈들을 얼마나 많이 익혀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잘 대비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제일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준비해 놓은 걸 또 다듬고 자료를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전달할까 고민 중이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설명의 핵심 내용이고요.